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옥순 씨 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드립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을 하셨던데 본인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뭐라고요? 조기 수령이요? 네, 지금 전액 조기 수령하시면 전체 금액에서 감액되는 거 알고 계시죠? 신청서 보니까 대리인으로 서류 접수하셨던데 대리인이 아드님이시네요. 눈앞이 노래졌습니다. 사업 자금 해달라고 매달리던 아들이 뒤로 이런 짓까지 꾸밀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어떻게 친모에게 이럴 수 있을까요? 4대 독자라고 한없이 귀하게만 키운 아들에게 영혼까지 바칠 뻔한 어머니의 이야기.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달콤 쌉쌀 인생 이야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게 그토록 지난한 일인 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어도 모른 척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대대로 내려오는 3대 독자였습니다. 시어른들 말씀을 빌리자면 종가댁이니 장손이니 하는 그 무게감 있는 말들이 늘상 귀에 붙어 있었고요. 남편도 그런 집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레 저 역시도 그 흐름에 휩쓸려 살게 됐습니다. 저에겐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의젓하고 참을성도 강하고 속이 깊은 아이입니다.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어요.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을 갔다가 그곳에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을 했지요. 전화로 가끔 통화를 하긴 하는데 요즘엔 제가 전화를 걸면 한 번에 받는 일이 드뭅니다. 그 아이 입에서 동생 이야기만 나오면 그토록 말 많지 않은 아이가 씩씩거리며 전화를 끊고 맙니다. 그 얘기 하지 마. 나 그 인간 얘기만 나오면 숨이 막혀. 정확히 그렇게 말하곤 수화음만 남깁니다. 그래요. 제 아들 이야기입니다. 제 하나뿐인 아들이자 집안의 장손. 4대 독자였던 그 아이를 저는 말 그대로 온 마음 다해 길렀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 집안이 유지된다고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그리 말했으니까요. 그 아이가 어릴 적부터 어땠냐고요?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산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듣기 싫은 말은 절대 들으려 하지 않는 성격이었지요. 유치원 때부터 유난히 말썽이 많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교무실에 불려다닌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 장손이니까 다 이해해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그랬어요. 어머니, 아이가 수업 시간에 돌아다닙니다. 다른 친구들이 싫어하는 장난을 치고요. 전 괜히 쭈뼛거리며 그런가요? 아이가 좀 활발해서요 하고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사실은요, 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더 심했지요. 학교에선 문제아로 찍혀 있었고 친구들과도 자주 다퉜습니다. 담배, 오토바이, 개인방 출입. 그런 말들이 동네에서 들릴 때마다 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전 말했습니다. 다 사춘기니까. 이 시기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정신없이 바쁘고 지친 와중에도 그 아이의 기분이 상할까 조심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대학을 갈 무렵이었어요. 사실 성적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갖 입시 컨설팅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결국 지방의 한 사립대에 등록을 했고 그 등록금이 결코 적지 않았지만 장손인데 대학은 보내야지
남편도 저도 그렇게 위안을 삼았습니다. 큰딸은 조용히 말없이 공부만 했습니다. 아들 학원비 내느라 빠듯했던 시절, 큰딸은 국비 장학금을 받기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책상에 앉은 채 깜빡 잠든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아리면서도 미안했지요. 대학 입학 전 한 번은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나도 학원 다니고 싶어. 나도 과외 받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미안하다. 지금은 민수가 논술 학원 다니는 중이라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그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런 말을 꺼낸 적도 없었고요. 늘 그렇듯 딸은 혼자 힘으로 국립대를 갔습니다. 장학금을 따내고 혼자 준비해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보낼 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지만 사실 한편으론 안도했습니다. 저 아이는 이제라도 그늘을 벗어났구나. 반면에 아들은 졸업하고 나서도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중소기업에 잠깐 다니다가 6개월 만에 관뒀고 그 다음엔 적성에 안 맞는다며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옮기고 어느새 30줄에 들어선 아들은 여전히 내게 맞는 일이 따로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처음엔 참 착한 인상이다 싶었지요. 말도 조곤조곤하고 인사성도 바르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슬그머니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어머니, 이번 달에 저희가 좀 빠듯해서요.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애들이 어렵구나 싶어 지갑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몇십만 원이었고 그 다음엔 몇백. 이번 한 번만이라던 말은 금세 이번 달도 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자주 옮기는 탓에 고정 수입이 없었고 며느리는 아이를 낳고 나서 직장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생활비며 교육비며 모두 제게 기대는 형국이 된 거지요. 한 번은 동생이 제게 그러더군요. 언니, 그 돈 다 줄 때마다 딸한테는 뭐라 설명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에겐 넌 미국 살잖니 하고 동생은 힘드니까 이해해줘라고만 했지만 스스로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 믿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저 아이가 언젠간 자리 잡겠지. 내가 도와준 만큼 훗날엔 내 어깨라도 토닥여주겠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바랐던 거지요. 하지만 그 믿음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들은 연락도 뜸해지고 연락이 와도 돈이 필요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예의 바르게 말하지만 그 말 끝엔 언제나 부탁이 따라붙었지요. 시댁 덕분에 저희가 정말 버티고 있어요. 어머니 없으면 저희 어떡해요? 그 말이 고맙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씁쓸했지요. 제게 감사한 게 아니라 돈을 줄 존재로서 고마운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끔 너무 힘들 때면 딸에게 연락하고 싶다가도 결국 참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이미 마음을 닫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 인간 절대 안 바뀌어. 딸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는 그 후로는 제게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하루하루는 무너지는 담벼락 같았습니다. 겉으론 평온한 척해도 속은 늘 불안했고 아들이 전화할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려나 가슴이 철렁했지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그 아이가 달라질 수 있을 거란 한 줌의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제 가슴 속에 곰팡이처럼 자리 잡은 미련이었을 뿐이라는 걸 곧 알게 되었지요. 그렇게 믿음을 놓지 못한 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회사 그만두려고.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사업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무슨 사업을? 요즘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카페 있잖아. 그거 하나 차리면 돼. 우리 동네에 아직 안 생겼거든.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을 아들은 대답으로 받아들였는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리도 알아봤고 본사 교육도 받을 수 있어. 다만 초기 비용이 좀 들긴 해. 얼마? 보증금 포함해서 한 2억? 인테리어랑 장비까지 하면 2억 5천쯤 되려나. 그제야 저는 말문이 열렸습니다. 그걸 나보고 해달라는 거니? 엄마 아니면 누가 해줘? 엄마 말고 부탁할 사람 있냐고. 나 장손이잖아. 지금까지 엄마가 다 해줬잖아.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문턱에 다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끈질기게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출근길에 기다렸다가 붙잡고 다니는 복지관에도 들이닥치고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처음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엄마도 여유가 없다. 너도 이제 네 삶을 네가 책임져야지. 하지만 그 말이 먹히지 않자 아들은 점점 얼굴을 붉히며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 아들인데? 지금까지 키워준 거 그게 그냥 다 끝이야? 사업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걸 그렇게 잘라 말해? 문자로도 매일같이 같은 내용이 날아왔습니다. 엄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엄마 안 도와주면 나 진짜 끝이야. 엄마가 나 이렇게 만든 거 알지? 어느 날은 저녁에 집 앞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야. 문 좀 열어봐. 이렇게까지 와 있는데 사람이 정이 없냐, 진짜. 이웃들 창문에서 불이 하나둘 켜지는 걸 보면서도 저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무서웠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그간의 제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정말 헛살았구나.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 전화로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한테 줄 돈 없다. 이제 그만해라. 그 말에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 엄마 연금이라도 땡겨.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는 거 있잖아. 엄마 지금 뭐 그 돈 꼭 필요해? 내가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핏기가 싹 가시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국민연금을, 내 노후 자금을, 그걸 요구하는 아들. 너 지금 제정신이니? 엄마가 자식한테 해주는 게 아까워? 내가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갚겠다는데. 내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는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어깨 위에 덜컥 얹혀버린 그 무게, 그 모진 말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지요. 너 당분간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집에 다시는 들어오지 마. 뭐? 엄마 지금 뭐라는 거야? 너한텐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이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나는 내 노후를 지키고 내 남은 삶을 위해 살 거야. 아들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문을 박차고 나갔고, 그 이후로 며느리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애들 보러 한 번만 오시면 안 될까요?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하나 툭 하고 떨어져 나간 듯 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들임에는 변함없지만 내 인생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지켜야 할 사람은 아니라는 것. 이제서야 깨달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고 해서 바로 편안해지는 건 아니더군요. 다음 날 복지관에 나갔더니 이웃 어르신 한 분이 말하셨어요. 아드님이 여기 찾아왔었어요. 어머니가 안 들어주신다면서 많이 속상해 하던데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지요. 이젠 남들 앞에서도 날 죄인으로 만들겠구나. 며칠 뒤엔 오래 알고 지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아들 무슨 일 있어? 갑자기 내게 연락이 와선 엄마한테 버림받았다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내몰 수 있는 존재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손주 사진을 보내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아이의 이름으로 보내온 문자였지만 전 그 문자에서 며느리의 의도가 읽혔습니다. 감정 자극, 죄책감, 다시 돈을 끌어낼 통로.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이들 어릴 적 사진이 가득한 두툼한 앨범. 딸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은 한 장뿐이었는데 아들의 생일 사진은 해마다 수십 장이더군요. 딸아이의 표정은 늘 얌전했고 아들은 유난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앨범에서 아들과 관련된 사진을 모두 꺼내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지요. 며칠 후 딸에게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5번 만에 받더군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딱딱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냥 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그래요? 미안해. 많이 미안했어. 엄마는 늘 민수만 봤잖아요.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데. 민수한테 그리 해주면서 나한테는 왜?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제라도 네 말 들을게. 그리고 민수랑은 다 끊었어. 정말이에요. 정말이지. 민수 녀석, 사람 아니다. 그날 이후 저는 차곡차곡 제 삶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우체통엔 여전히 아들이 보낸 청구서, 인출 요청서 같은 것들이 담겨 있었지만 전 하나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강좌에 다시 등록하고 점심 식사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으며 밥을 먹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도 사람인데, 나도 엄마인데 왜 나만 그렇게 살았을까? 서랍 안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꺼낸 건 국민연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였습니다. 손끝으로 종이 가장자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 거다. 누구 것도 아닌 나를 위해 쓸 거다.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가끔은 눈물이 나지만 이제 그 눈물은 스스로를 위한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걸 내줘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놓으렵니다. 이제야 저는 저를 바라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외면했던
나 자신을요. 그리고 오늘도 작은 결심을 하나 더 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것이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은 자르고 끊는 인연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말은 자식이 최소한의 선을 지켜줄 때에나 해당하는 이야기 아닐까요? 아들과의 연락을 끊고 지낸 지 한 달쯤 됐을 무렵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복지관에서 저를 향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책상에 앉으면 누군가 슬쩍 자리를 피해가고 지나가던 이웃이 말끝을 흐립니다. 결국 어느 날 친한 김 여사가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언니, 혹시 아드님이 요즘 힘들어하나 봐요? 여기저기 연락했더라고.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했지만 바로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복지관 담당자에게 사정을 묻자 곤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저희한테도 연락 왔어요. 어머님이 아들을 버리셨다고 도와달라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창피하고 분하고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가 언제 아들을 버렸다고. 며칠 뒤 동네 교회에 다니는 지인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어디 아프신가요? 기도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머님이 너무 냉정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저는 동네에서 아픈 자식을 버린 사람, 무정한 늙은이로 몰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아무 필터 없이 받아들이는 이웃들의 시선은 날카롭기만 했습니다. 며느리도 그 시점부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목소리도 부드럽고 말끝마다 어머니 덕분에라며 감사했는데 이젠 전화가 와도 퉁명스럽고 딱딱합니다. 어머니 아이가 감기 걸렸는데 약값이 없어요. 이럴 때만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미안하다. 이제 그런 부탁 안 받기로 했단다. 그날 밤 며느리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도 똑같네요. 가족이란 이름은 왜 만든 걸까요? 애들 얼굴 보고도 무정하게 살 수 있냐? 죄책감을 유도하는 단어들로 가득했지요. 하루는 복지관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됐다면서 참 무심하신 분이야. 그래도 장손인데 자식은 자식이지.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놓고 간 서류철을 정리하다가 낯선 대출 신청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서류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제출하려다 미처 가져가지 못한 것인지.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대출 내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사고는 없었지만 아들은 분명 무언가를 계획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만약에라도 네가 민수한테 무슨 대출 보증을 부탁받는다면 절대 들어주지 마.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그랬구나. 엄마 다음에 내가 한국 들어갈게요. 이젠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마음이 놓이면서도 또 한편으론 서글퍼졌습니다. 딸까지 나서게 만들었구나. 이 집안의 상처를 결국 딸이 짊어지게 되는구나. 그러다 얼마 후 딸이 정말 귀국했습니다. 공항에서 보자마자 껴안았고 딸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지만 저는 알아챘습니다.
엄마, 이번엔 내가 엄마 곁에 있을게.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울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당연했던 말이 이렇게 가슴 깊이 박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 문제를 정리하자. 법적으로도 재산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내 삶에서 완전히 끊어내자고. 이제 더는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딸이 귀국한 후 우리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아이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앉아 법률 상담을 예약했고 저를 대신해 복지관과 다니는 교회에 해명을 하고 다녔습니다.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 오히려 너무 오래 참았지. 이제는 대응할 때야. 딸이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잠긴 서랍 안에 있던 오래된 통장과 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정리했고 지인 중 한 명이 법률 쪽 일을 한다며 만나보자고도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또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이번엔 딸에게 누나, 엄마 좀 말려봐.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이러냐고. 가족이 이럴 수 있어? 딸은 단호했습니다. 너 지금 이게 가족이란 이름으로 할 짓이야. 엄마가 무슨 ATM이야. 그 말에 아들이 전화기를 던졌는지 통화가 끊겼고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딸은 저와 함께 유언장을 쓰기 위한 상담도 받았습니다. 재산 분할을 미리 정리하고 상속인 등록에서 아들을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까지 문의해 두었습니다. 엄마, 이건 복수가 아니라 엄마가 엄마답게 살기 위한 과정이야. 이대로 두면 또 흔들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이 후련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이후로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애들만이라도 보러 오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들조차 아들 내외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 딸은 본격적으로 절 도와 유언장을 정리했고 공증까지 마친 뒤 모든 서류를 한데 모아 봉인해 두었습니다. 이제 엄마 인생을 사는 거야.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고.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딸 손을 꼭 잡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정리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저는 딸과 함께 가까운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과도 조금씩 인사를 나누고 복지관에도 다시 나갔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하는 인사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젠 괜찮아요.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용히 정리가 되나 싶었는데 마지막 소동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유언장을 작성한 사실을 알고는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수십 번 누르며 문을 두드렸고 인터폰에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유산에서 나를 뺄 수가 있어? 내가 누군데? 나, 엄마 아들이잖아. 어차피 유류분 청구하면 다 받아낼 수 있어.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딸이 제 어깨를 꼭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절대 열지 마.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폭력이고 침해야. 아들은 결국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습니다. 그 이후엔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들의 이야기, 돈 앞에서 가족도 없다는 식의 말들. 딸은 말했습니다.
이젠 엄마 이름으로 고소도 할 수 있어요. 원하면 하자.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민수가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그 아이가 만들 일이지. 며칠 뒤 복지관에서는 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김 여사, 박 여사, 오랜 지인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자기, 우리가 오해했어. 미안해요. 나 알고 보니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더라고.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전부 다 설명 못한 내 탓도 있지 뭐. 그날 이후 복지관 수업에 나가는 일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뜨개질 모임도 다시 시작하고 작은 연극반에도 등록했습니다. 이젠 제 이름으로 무엇인가 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나랑 같이 미국 가서 살래요? 잠시 놀랬지만 이내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민수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을 거야. 딸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가슴속까지 전해졌습니다. 밤늦게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나를 찾았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이름 석자를 꺼내어 중얼거렸습니다. 박옥순,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가자. 다음 주엔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소풍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까운 바닷가로 간다네요. 모처럼 설렘이 생겼습니다. 준비한 모자를 꺼내고 딸이 사준 선글라스를 닦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사람이 가장 무서울 때는 더는 잃을 게 없다고 믿을 때입니다. 아들은 유산에서 제외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동안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곧 폭풍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딸과 제가 외출하고 돌아온 날, 집 현관 앞에 누군가 뿌리고 간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붉은 스프레이로 써놓은 낙서를 발견했습니다. 돈 밝히는 노친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말만 돌아왔고 어느 날부터는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욕설이 섞인 메시지들이 수시로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쭈구렁탱이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돈 없으면 나가 죽어. 번호를 차단하고 딸이 다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건이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웃들조차 알게 모르게 저를 피하거나 말없이 지나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집 아들이 요즘 정신이 좀 나간 것 같대. 엄마랑 완전히 틀어졌다는 얘기 들었어. 그때부터 딸은 제 신분증, 도장, 통장을 따로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절대 서류에 도장 찍지 마. 아무도 믿지 마. 그러던 중 더 큰일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이상한 연락이 온 겁니다. 제 이름으로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이 들어왔다는 확인 전화였습니다. 한 번 더 확인차 연락드리는 건데요. 어르신, 본인 맞으세요? 전 아연실색했습니다. 딸이 곧장 공단으로 달려갔고 담당자를 만나 확인해 보니 대리인은 제 아들. 서류엔 제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필체는 제가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경로했습니다. 엄마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야. 이젠 정말 고소해야 해. 저는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람이. 그날 밤 저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과호흡과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진단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보며 딸은 울었습니다. 엄마, 더는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이젠 진짜 끝내야 해요. 경찰이고 법이고 다 쓰자.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나도 참지 않겠다. 다음 날 저희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 혐의로 정식 고소장을 접수했고 담당 경찰에게 진술까지 마쳤습니다. 아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대신 인터넷엔 아들로 추정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버려졌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 엄마는 돈밖에 모른다. 그 글엔 동정과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효도했어야지라며 조롱했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도 너무하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딸은 그 글들을 스크린샷으로 모두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제 이건 다 증거야. 엄마, 고개 숙이지 마.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이렇게까지 와버렸다는 사실이 그저 슬펐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딸이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였는데 아들이 저를 치매로 몰아 후견인 지정 신청을 고려 중이라는 겁니다.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라 아버지 유산을 마음대로 한다는 식의 주장을 일부 친척에게도 퍼뜨리고 있었고 심지어는 고모한테까지 전화를 걸어 험담을 했다는 겁니다. 딸은 노발대발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이제 진짜 더 이상은 안 돼요. 결국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 아들의 행동을 제지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동시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며느리가 조용히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전 정말 몰랐어요. 그런 일까지 벌어진 줄은. 저희 애들이라도 보러 오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이 무색하게 이웃들 사이에서는 제가 치매라며 재산 문제로 아들에게 엉뚱한 짓을 벌이고 있다는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한 아주머니에게 직접 그런 말을 했다고 다른 이웃이 귀띔해 주었습니다. 그 소문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복지관에서도 저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늘었고 한 강사는 아예 수업 중에 저를 지목해 가족 간 문제는 조용히 해결하라고 노골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딸이 저를 붙잡았고 저는 딸 앞에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딸아, 이제 못 버티겠다. 엄마는 너무 수치스러워. 딸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증명하자. 엄마는 아무것도 숨길 게 없어. 그날 밤 딸은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지인 변호사를 통해 아들의 온라인 활동을 수집했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마다 돌아오는 남편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늘 그 자리에는 아들과 며느리도 참석해왔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딸이 상을 차리고 작은 제사상을 앞에 두고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가 엄마 인생 다시 시작하는 날이에요. 이제 이 집에 장소는 없어도 제사는 이어져요. 저는 조용히 향을 피우고 남편의 영정 앞에 서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그놈의 4대 독자 아들 용서하지 않으려 해. 나 이제 나를 살릴 거야. 당신도 지켜봤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 순간 문득
제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이 집의 무게, 이 가문의 굴레에서 처음으로 해방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딸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엄마. 제사를 치르고 며칠 뒤 또다시 아들로부터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황당했습니다. 노후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는 아들이 유산을 배제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과 함께 정신적 학대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지요. 딸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 웃더니 이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이제 협박이에요. 명백한 정신적 공갈이야. 우린 변호사와 다시 만났고 곧바로 반박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와 함께 위자료 청구 협박은 형사 고소 대상이라는 경고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대신 며느리가 친구, 복지관 지인, 심지어 이웃 상가까지 찾아가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예전 같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하시고. 갑자기 멀리 사는 딸 앞으로 유산을 준다고 유언장도 썼고요. 그 말을 들은 몇몇 이들이 복지관에서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수업 시간에 누군가는 일부러 책상을 치거나 한숨을 쉬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은 천륜인데 돈 문제로 고소까지 한 건 좀. 저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이 나섰습니다. 복지관 공지판에 사실확인서와 법적 대응 경과보고문을 정식으로 게시한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정당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며 모든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 진행 중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 확산 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직접 사과하진 않았지만 서서히 인사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복지관 측에서도 조심스럽게 어르신, 다음 강좌에도 함께 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평소 제게 차가웠던 최 여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전에 너무 무심하게 굴어서 죄송해요. 박 여사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제야 저는 진짜로 홀가분해졌습니다. 더는 변명하지 않아도 되고 감추지 않아도 되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딸은 어느 날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 나중에 다시 연락 오면 어떻게 할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응답하지 않을 거야. 나를 지키는 게 먼저니까. 그 말에 딸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저는 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린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모든 오해와 고통이 스르륵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혼자 집 앞을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코끝을 스쳤고 나무 위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이제 진짜로 괜찮다. 제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이 한참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남긴 마지막 카드가 드러났습니다. 아들은 변호사를 사칭한 사람을 시켜 저에게 서류를 전달하게 했고 내용은 화해 권고 조정 요청서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사과하고 재산 일부를 정리해 주신다면 원만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딸은 그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엄마, 이건 당신이 지켜온 인생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날 밤 저는 가만히 앉아 오래된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제가 아이들 어릴 적 적어둔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민수 유치원 첫날 울지 않고 다녀왔다. 지은이
피아노 콩쿠르 대상. 엄마보다 의젓한 딸. 그때는 둘 다 내 자식이었고 둘 다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 연극반 수업에서 작은 무대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이런 대사를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기억보다 다짐으로 사는 거라 했지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다짐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한 어르신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연기 진짜인 줄 알았어요. 너무 마음이 울컥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였거든요. 며칠 뒤 딸과 함께 바닷가로 소풍을 갔습니다. 고요한 물결 위로 해가 비추는 풍경 속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좋아. 아무에게 휘둘리지 않고 누구도 두렵지 않아. 딸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인생이에요. 파도 소리가 귓가에 스며들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모든 게 괜찮아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끌어내리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나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떠도 무기력했고 하루가 너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고 찻잔에서 나는 김마저도 고요한 위로처럼 다가옵니다. 딸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닌 삶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둘이 나란히 앉아 뉴스를 보고 점심때는 함께 마트에 가고 저녁에는 딸이 새로 배운 요리를 해주곤 합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제겐 큰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묻더군요. 엄마는 예전부터 글 쓰고 싶었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근데 늘 누가 내 얘기를 궁금해할까 싶어서 그냥 접었지. 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궁금한 사람이 너무 많을걸? 그 말이 그렇게 고맙더군요. 말로는 다 못할 정도로요. 저는 지금 작은 노트를 들고 다니며 생각나는 대로 끄적입니다. 오늘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어떤 기억이 떠올랐는지,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어떻게 남았는지. 복지관에서는 제 글을 모아보자고 했습니다. 노년의 기록이라는 프로젝트였지요. 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야 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 문장을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야 나 자신을 바라봤는지 그 모든 시간이 안타깝고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는 복지관 서예반에서 글귀 하나를 받아왔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살다. 그 글귀를 보고 마음속에서 작은 불이 켜진 듯 했습니다. 매일을 살아내느라 바빠서 잊고 살았던 저라는 존재가 조금씩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나는 누군가의 아내, 엄마, 며느리가 아니라 박옥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느낍니다. 딸은 종종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훔칩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엄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난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그저 견뎠던 시간들이 이제는 의미를 가졌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지요. 하루는 거울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얼굴은 나를 위해 살아온 시간이구나.
주름마다 흰 머리카락마다 그 속에 담긴 희생과 인내가 이제는 자랑처럼 느껴졌습니다. 젊은 날엔 거울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늘 남편 눈치, 자식 눈치, 친정과 시댁의 틈바구니에서 제 감정을 묻고 살았으니까요.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 시간들이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이 또 하나의 삶이 되는 거겠지요. 복지관에서 제 글을 읽은 분들이 손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떤 분은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힘이 났다고 했고, 또 다른 분은 우리 엄마도 이랬겠구나라며 고백하셨습니다. 낯선 사람의 공감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만 겪은 일이 아니었고, 나만 아팠던 게 아니었구나. 그 편지들을 읽으며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이 많았던 집, 어머니의 된장찌개 냄새, 겨울날 군불에 달군 고구마. 기억은 슬픔이 아닌 온기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며 저는 제 삶을 다시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절에 나에게 말을 걸고 어깨를 다독이고 잘 견뎠다고 말해주는 시간이었지요. 글을 쓰다 보면 울컥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남편 생각이 날 땐요. 그 사람도 나름의 무게를 지고 살았겠지만 나는 왜 그토록 외로웠을까? 왜 내 고통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까? 이제는 그 시절의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며칠 전엔 복지관 글쓰기 반에서 이런 주제가 주어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망설이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있는 이름입니다. 잊힌 존재가 아닌 여전히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내 상처와 시간들이 나를 만들었고, 이제 나는 그것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 글을 읽은 강사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글은 꼭 많은 분들이 읽으셔야 해요. 너무 귀하고 너무 필요합니다.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내게 주기로.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의 온전한 날들을 살아가기로. 이제는 누군가 내게 묻습니다. 언니, 글을 쓰면 뭐가 좋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참 좋아요. 글을 쓰는 이 시간이 제게는 다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늦었지만 그만큼 진심입니다. 이 진심이 누군가에게 닿는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복지관에서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문집을 냈습니다. 그 안에는 각자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저의 글도 실렸습니다. 제목은 늦게 핀 봄. 그 문장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고백이자 기록이었습니다. 출간 기념 행사 날 저는 무대에 올라 짧은 인사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말끝마다 목이 메었지만 마지막 문장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저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쏟아졌고 딸은 눈물을 훔치며 저를 사진에 담았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은 환하고 담담했습니다. 낯설지만 가장 진짜인 얼굴이었지요. 며칠 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지역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 사연이 방송될 거라니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짧은 인터뷰였지만 제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전하는 그 시간은 무척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지역 신문에도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늦게 핀 봄을 맞이한 여성 박옥순 씨. 작은 기사였지만 저에게는 세상이 저를 이해해주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만 알고 있던 내 아픔과 싸움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딸과 함께 단풍을 보러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오색 단풍이 물든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걷고 뜨거운 어묵 국물에 손을 녹이며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잊고 지냈던 사소한 행복들이 다시 피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이제 진짜 친구 같았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상처도 그 속에서 말없이 녹아내렸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 수 있는 사이, 그것이 바로 가족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는 딸의 자식들도 가끔 제 글을 궁금해합니다. 둘째 손주는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글 쓰는 사람이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글로 나를 설명할 수 있단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제 자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옥순아, 참 고생 많았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오래 참아냈지.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도 괜찮아. 아니, 꼭 그렇게 살아야 해. 글을 마친 뒤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작은 복지관 회의실에서 낭독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쓴 글을 사람들 앞에서 직접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저의 삶이 그들 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낭독이 끝난 뒤 누군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시작해 보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울컥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사실.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작은 글을 씁니다. 어제의 감정, 오늘의 바람, 내일의 다짐. 그저 몇 줄이지만 그 안에 저는 온전히 존재합니다. 어느 날 글쓰기 강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원하신다면 이 글들을 엮어서 책으로 내보는 건 어떠세요? 요즘은 노년의 기록이 세상에 꼭 필요한 때거든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내가 살아온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힘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원고를 다듬고 있습니다. 딸은 옆에서 디자인을 도와주고 있고 멀리 미국에 사는 손주는 표지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렇게 이 책은 우리 가족 모두의 작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글쓰기 수업날 강사님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저는 망설임 없이 썼습니다. 나는 나로 살다간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삶을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주인공으로 채워왔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영상의 끝에는 자막이 흐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인생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저는 화면 밖 누군가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도 꼭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댓글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